예,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국제뉴스 전달해주고 계시는 저희 인포맥스의 선임 기자님, 선재규 선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주말 오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많았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한데도 뭔가 얘기는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좀 잊혀질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도 참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데, 우선 저희가 좀 러시아 이슈부터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제가 아침에 이거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최근엔 러시아가 또, 그동안도 많이 나왔지만, 또 러시아에서 이제 디폴트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요? 다들 궁금하신 부분이죠. 지금 미국이, 아시다시피 미국 재무부가 지난 5월 27일자로 그 상한 유예, 이제 금지 조치, 금지 유예를 이제 더 연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과연 이제 러시아가 언제까지 디폴트 하지 않고 버틸 거냐, 여기 관심이 많은데, 한 190만 달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3억 7천만 원 상당의 그 이자 미납 사건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제 신용 사건이 발생한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죠. 블룸버그가 지난주에 전했는데요. 채권 부도 위험 관련 파생 상품, CDS 계약을 관할하는 기관이 신용 파생 상품 결정위원회인데, 지난주에 러시아가 외채에 대한 경과이자, 뭐 아시겠지만 지급일이 지나고 뒤늦게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못 갚았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안 갚았다는 거죠. 190만 달러인데요.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난 4월 4일 만기 국채에 대해서 5월 2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경과이자가 그 정도 발생한 겁니다. 러시아는 이후에 원리금 상환했지만 경과이자는 이제 안 낸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제 지난주에 회의를 갖고 이제 그 표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그 위원회 소속된 것이 이제 그 월가 기관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같은 12개 월가 금융기관은 신용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 견해를 냈는데, 시티뱅크만 이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후속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월가에서 러시아 그 익스포저가 또 제일 많은 곳이죠.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거를 대행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 중계를 대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이랑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블룸버그는 지금 보면은요, 그 CDS 보상금 규모가 물론 이게 아시다시피 경매로 이제 결정이 되지만, 잘못하면은 몇십억 달러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23억, 그러니까 안 갚은 거는 23억인데, 그렇죠. 네. 거기 이제 CDS가 이제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보증을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이제 실제로 못 갚은 건 23억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CDS에 연계돼 있는 이런 부분까지 경매가 그렇죠.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 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장 규모가, 거기 연계된 시장 규모가 몇십억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러시아 재무부가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난 2일자에 이제 보도문을 내고, 그런 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외국 금융 중개기관의 불법적인 원리금 상환 지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다 했다. 그런데 그 외국 기관들이 그 계약에 규정된 날짜에 제대로 그걸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는 돈도 있고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 강조를 하면서 우리 탓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님께서 오늘도 이제 주연님 님자드님, 워싱토니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이제 글 남겨주셨네요. 워싱토니님의 이제 그 주관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잘 보고 계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이제 시간상 조금 이제 넘어가면은요. 최근에 이제 원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도 원유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러시아 쪽에 EU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원유 금수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뭐 항의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이랑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원유 거래하는 거 조건부 재개를 허용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그 베네수엘라 특히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 괘씸죄. 네네. 베네수엘라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도 굉장히 석유 매장량도 많고 산유량이 많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제재 때문에 뭐 거의 뭐 산유 활동이 거의 지금 뭐 정지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 이제 이번에 그 유럽 연합이 6차 제재 네. 그 러시아 원유 연말까지 90% 금지 그 수입 금지하겠다는 걸 이제 합의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는 하루에 뭐 시장에 최대한 100만 배럴 정도로 공급했는데 이제 부족하니까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여 주책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유럽의 그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그 에너지, 그러니까 이탈리아 에니하고 스페인 랩솔이 베네수엘라 그 석유 거기하고 이제 합작을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이거를 재개해서 거기서 원유를 유럽으로만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부 허용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뭐 미국도 그렇고 무슨 이 해당 에너지사들이 확인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이 양사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하고 합작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미 베네수엘라가 그 트럼프 때 제재를 받으니까 이제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대신 빚을 못 받는 대신 이제 원유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것도 러시아에서 그동안에 가져왔었는데 이거를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조건부로 풀어주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제 유럽에서 아무래도 금수 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석유 수급이 부족해질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풀면서 약간 이제 러시아도 견제하고 이런 의도가 좀 보이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고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그동안에 물론 이제 소량 나온 거를 중국이 거의 다 소화를 했거든요. 아, 중국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제 견제하려는, 이제 중국으로 못 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마두로 정권이 이제 미국하고 그동안에 이제 척져 왔는데 일단 마두로 정권한테 이렇게 약간의 그 숨통을 터줌으로써 이제 국내적으로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마두로 정권이 조금 이제 얼굴이 스면은 그 대신 조건이 그 친미 야권 그쪽 이제 미국은 이제 마두로 정권을 인정 안 하고 이쪽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대화를 해라 이런 그런 계산도 포함한 것 같다는 게 로이터 분석입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소식통 얘기도 반드시 이번에 허용되는 원유는 유럽으로만 가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판단하는 게 이렇게 해봐야 그 베네수엘라 그 국영 석유 회사에 왜냐하면 돈이 가지 않고 물물 교환을 하는 셈이니까 빚을 갚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베네수엘라에 큰 금전적인 혜택을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물량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석유 시장 수급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미국이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다른 세계 회사가 더 있습니다. 미국 쉐브론하고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프랑스 석유 회사도 같은 그 상황에 걸려 있는데 여기도 지금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얘네도 원유로 받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해왔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스톱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어젯밤에 러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게 있는데요. 러시아 국부 펀드 보유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한 1,552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번에 1,977억 달러 많이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재무부 설명은 2021년 석유 판매 수입이 지난달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표한 이유가 니들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우리는 요새 유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수입이 더 많다. 이런 걸 또 거듭 과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석유 제재를 했지만 이렇게 석유 제재를 하면 할수록 또 유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유가가 뭐 2년 아까도 뭐 아까 이만원 특파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 평균에 지금 2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120달러 정도까지. 예, 120달러까지 쳤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원유 정말 반만 팔아도 그 전이랑 똑같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또 이제 러시아 석유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보조해주고 또 지탱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라브로프 장관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재무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이런 약간 좀 이제 좀 비웃는 것 같네요. EU에서 석유 제재하는 거 너네가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계속 비웃는 것 같은데 라브로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관련된 성명을 또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네네.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했던 다연장 로켓 공급하겠다고 지난주에 공표를 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돈바스에서 치열하게 지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면은 이제 일종의 돈바스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푸틴 대통령도 여기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발표한 대로 공급이 되면은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 새로운 목표물을 타격하겠다. 그러면서 뭐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청사를 직접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한 40일 만에 처음으로 또 키이우를 그렇죠. 전략 폭격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전략 폭격기가 뜬 데가 카리브 해역, 카스피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km 떨어진 곳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키이우를 공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장거리 무슨 로켓을 공격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과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견제하려는 건데 이런 가운데 지금 CNN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미국하고 유럽 동맹국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우크라이나 휴전 프레임워크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접촉을 해왔다. 휴전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네.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통들 얘기는 미국이 현재로선 휴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접촉한다고 해도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짐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가 얼마 전에 푸틴한테 4단계 그러니까 단계적인 휴전 로드맵을 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아마 미국하고 협의를 한 모양인데 이거는 별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이 CNN 보도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라브로프 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온라인 회견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휴전 협상에 별로 이렇게 계속 응하지 않는 게 서방 지시에 따른 거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참 말씀을 들어보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침략을 받았으니까 좀 더 완벽한 승리와 좀 이제 확실한 어떤 휴전을 원하고 서방 국가들이나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은 빨리 이제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좀 끝냈으면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좀 달라 보이는. 네. 그래서 지금 CNN이 또 이런 분석을 했는데 여기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쟁 난 지 100일이 넘었죠. 그래서 CNN이 이제 100일이 지난 전쟁을 진단을 하면서 푸틴이 지금 전술이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소진시키면서 국제사회가 갈수록 무관심해지는 거를 겨냥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이게 좀 시리아 전쟁을 생각하시고 지금 시리아에서 계속 내전이 있거든요. 예. 1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 CNN 표현대로 잊혀진 전쟁이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지금 계속 이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지금 계속 푸틴은 자꾸 전쟁이 길어지면은 이제 지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 여론도 이걸 조금 이제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잊혀진 그래서 시간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아시다시피 UN 총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의회도 그랬죠. 계속 화상연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잊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이런 푸틴의 잊혀지는 전략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물론 이제 지난주에 어저께가 바로 현충일이었습니다만 참 침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그 이제 6.25가 끝나면서 저희가 또 남북이 분단되고 이랬던 아팠던 역사들이 있는데 참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어떤 당사자들은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절실하고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은 또 그 마음과 또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쟁이죠. 예, 참 이런 부분들이 국제 어떤 정치나 외교의 어떤 비정함이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참 씁쓸한데요. 자, 그러면 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대중관세 철폐에 관련해 갖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상무부나 이런 데서도 자기네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좀 서로 내부적으로 박자가 좀 안 맞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뭐 대중관세 철폐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장단기적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곧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할지 이제 트럼프 때 이제 부과했던 그 대중관세를 그게 별 효과도 없고 해서 뭐 이걸 좀 철폐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 대응 차원에서 관세 인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일요일에 CNN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근로자하고 산업 보호를 위해서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CNN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랬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대중 관세 문제는 국가 안보하고도 연계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철폐를 검토하는데 다만 철강 같은 그런 부분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같은 이런 품목들은 관세 철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자기는 이해를 한다.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지시를 해서 이걸 자기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할 거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어쨌든 실용적으로는 하고는 싶다. 네,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다. 뭐 정리를 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심이 강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또. 그렇죠. 중국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외교부 대변인이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협박 외교를 한다고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한 거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대로 뭐 자꾸 협박 외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너네들이 협박 외교를 한다. 이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브링컨 장관이 기억하시죠? 지난달에 중국의 대외 정책이 강압적이다. 이런 데 대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웨이라든가 뭐 프랑스 알스톰, 일본 도시바 같은 데 기업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데도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를 내라고 압박했는데 이게 협박 외교하고 아니고 뭐냐? 기억하시죠? 당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미국이 그래가지고선 자료를 줬는데 상당히 난감했었죠. 아주 민감한 자료는 뺐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조금 뭐 여기 대해서 뭐 좀 불만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죠? 최근에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하고 이제 중국이 지난 4월에 안보 협력 협정 네네. 브링컨이 막 급하게 날아가서 야 그거 하지 마 하고 한 거 이제 이것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상기시키면서 이런 게 협박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참 우리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그 틈에 끼어가지고 참 죽을 노릇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이런 미국이나 중국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파워 국가들은 서로 그렇게 그냥 비난만 하면 되겠지만 가운데 껴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힘든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에 슈팅님께서 갑자기 전쟁이 났듯이 갑자기 전쟁이 종식될 날이 올 것 같네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참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세계의 전쟁의 어떤 역사를 보시면은 뭐 2차 대전처럼 이제 갑자기 핵무기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까 선재규 선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전처럼 잊혀진 전쟁이 되고 아프간 전쟁처럼 질질 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도와주던 지원국들이 발을 빼서 그런 식으로 종결되는 그런 전쟁들이
저희가 기억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다는 점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전쟁은 빤히 들여다보는 그런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하다가 뭐 변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큰 변수는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라는 것도 크게 걸려 있고, 푸틴은 또 자기의 어떤 정책.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석유 수입이라는 게 아직까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언론 통제를 워낙 세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여론 싸움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푸틴이 뭐 결코 밀리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오늘 새벽에 보니까요. 물론 이제 이쪽 푸틴 쪽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젤렌스키가 무슨 정신적인 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지금 뭐 그야말로 지금 뭐 많은 사람이 지금 순간에 죽어가는 참 참혹한 상황인데, 그래도 전쟁을 끝내고 하는 지속하고 하는 결정은 역시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리고 그런 이해타산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얽혀서 이루어진다는 게 참 이게 슬픈 전쟁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래도 빨리 끝나야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재규 선임 기자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